올림피아드 과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는 것 같이 파리는 월별로 기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해양성 기후. 다시죠. 해양성 기후. 자, 서울은 대륙성 기후죠. 자, 이건 뭐 때문이에요? 물의 비열 때문이죠. 물의 비열. 자, 물의 비열이 커서 물의 비열이 크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온도 변화 시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많다.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많죠. 그러므로 온도 차이는 없지만 열 에너지는 많이 이동하니까 기온 차이가 적게 되는 거죠. 물의 비열. 자, 대표로 Q는 CM 델타 T죠. 여기서 Q는 이동하는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자, 여기서 비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물의 비열 3번 헛방을 먹을 때 빵보다 속이 좀 파네. 잠깐만. 자, 겨울철 연못의 얼음은 표면에서부터 언다. 이게 물의 특징이죠. 얘는 온도가 자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최대가 돼서 온도가 내려다 보면은 가장 4도씨 물이 가장 아래에 남게 되고 그 위에 3도씨, 2도씨, 1도씨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표면부터 얼게 되는 거죠. 얘는 밀도의 영향 때문이죠. 산지에서 해안가에 비해 해가 빨리 진다. 뭐 산지는 산의 영향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거죠.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얘는 물의 비열이 커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많은 열 에너지를 뺏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원하게 됩니다. 호빵을 먹을 때 빵 속에 든 팥에 혀를 대기가 쉽다. 자, 빵 속에 팥이 있는데 이 팥이 외부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얘도 그죠?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죠. 얘도 비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에는 늦은 봄까지 눈이 남아 있을 때가 있다. 이거 높은 산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3번과 4번인데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 이거는 기화열이 흡수, 그렇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비열 때문이고 호빵을 먹을 때 빵보다 속에 든 팥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 이것도 비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자, 현상을 고르라라고 하면 자, 정확하게 비열만에 영향을 주는 것은 4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3번은 기화열, 얘도 비열과 영향은 있지만 기화열, 상태 변화 열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구는 물이 많죠. 자, 물이 뒤덮여 있다. 물은 인간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광물자원. 이처럼 물을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 자, 물이 특징이죠. 자, 고체, 액체, 기체. 4도씨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 밀도가 최대다. 라는 얘기랑 똑같죠. 열이 필요하다. 표면 장력을 갖고 있다. 매우 큰 비열이 있다. 자, 이거의 특성에 다 공통적인 이유. 왜 이런 특징이 있냐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의 수소결합 특징이에요. H2O죠. 자, 산소 쪽이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이 델타 플러스를 띱니다. 왜 그런지는 고등학교 화학 과정에서 다룹니다. 자,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의 대부분이 바다로 떨어진다. 뜨겁게 내릴 때는 햇빛에 불과하고 적도 지방의 바닷물은 25도씨를 유지한다. 적도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거 똑같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열 에너지를 받아도 온도 변화가 작다. 자, 그리고 뭐다? 그리고 물은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순환한다.
그리고 비열 곱하기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이 클수록 1도씨 올리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역전층. 자, 대륙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자, 그러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역전층은 뭐냐면, 자, 지표가 차가워지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얘가 역전층이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 때문에 스모그나 아니면은 황사나 아니면 굉장히 대기 오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전층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고요. 기층의 온도 분포에 따른 대기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메스 실린더에 실험을 하고 움직임을 관찰한다. 자, 메스 실린더 안에 불 붙인 향을 넣고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그릇에 올려놓는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메스 실린더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향불을 피워놓고 여기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거죠. 고체 드라이 아이스. 그럼 뭐 위쪽이 차가우니까 얘가 대류가 일어나겠죠. 자, 위에 뜨거운 물을 넣는다. 자, 위쪽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으면 얘는 위쪽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나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맞습니다. 기억. 가에서 연기에 활발히 움직이죠. 가는 나는 움직임이 적다. 맞죠? 만일 기층의 온도 분포가 가와 같이 되면 스모그와 같은 심각한 대기 오염 현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오염은 한 곳에 머물러야지 오염이 심각하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분산되게 됩니다. 그럼 오염된 공기가 퍼지면 이제 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오염 현상이 약화됩니다. 지금 틀렸어요. 새벽에는 가와 같은 지층의 온도 분포가 자주 나타난다. 틀렸죠. 나와 같은 역전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상대 속도는 자, 항상 대상의 속도에서 자신의 속도를 빼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속도 기준값을 빼주는 게 상대 속도죠. 자, 광행차 빛의 경로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별빛의 방향은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별빛의 방향은 수직입니다. 하지만 자,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이동하니까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별빛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자, 수직이지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요 각도를 경로의 차이, 광행 차이라고 합니다. 광행차는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행차는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광행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탄젠트 C는 뭐냐? 탄젠트 C. 그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가는 속도가 V예요. 자, 빛이 오는 속도가 C예요. 자, 이 두 개에 의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세타 광행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젠트, 자, 얘가 수직이고 얘가 빗변이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고 있죠.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 얘가 사인이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코사인 세타, 얘가 세타라고 해야죠.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을 얘기하죠. 자, 탄젠트 세타, 그러면은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자, 탄젠트 세타,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C분의 V가 됩니다. V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각도, 수직 방향과 광행차 이 각도를 알면, 자, 이걸 알면 직각삼각형에서 특정 각도를 알면 요 각도의 비율 값은 이미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죠. 그럼 이 값이 계산이 됩니다. 얼마라고? 자, 얼마라고 계산이 되면 광속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알 수 있다던가 아니면 지구의 공전 속도를 알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알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만화 영화 중 화성을 향해 가는 우주선 태극 2로 선실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선장님 유성이 3000m/s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극 2호로 온 소식인가? 예, 그렇습니다. 태극 2호의 속력은 얼마나 되지? 500m/s입니다. 자, 유성이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유성이 있어요. 유성이 3000m/s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대요. 3000m/s. 자, 태극 2호의 속력은 얼마나 되지? 태극 2호의 속력은 500m/s입니다. 자, 태극 2호가 500m/s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성이 우리 쪽으로는 얼마나 빨리 접근하고 있나? 뭐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태극 1호를 타고 있죠. 태극 1호. 태극 1호. 자, 다시 볼게요. 자, 유성이 3000m/s의 속력으로 태극 2호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0m/s. 자, 태극 2호로부터 온 소식인가? 그러면 태극 2호가 전달하기에 3000m/s로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1호의 입장에서는 3000m/s가 아니죠. 1호의 입장에서는 2500m/s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자, 2호는 500m/s로 가고 있는데 유성이 3000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려면 2호 입장에서는 유성이 2500m/s 3000m/s로 다가오고 있으려면 유성이 3000m 다시 자 2호 입장에서는 3000m/s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는 자 2호 입장에서 다가오는 거고 2호는 1호 입장에서는 2호가 500이니까 자 이 유성은 2500m/s로 다가오면 2호 입장에선 3000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호 입장에서는 2500으로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속도죠. 자, 2500m/s입니다. 다음, 자, 광행차 문제입니다. 자, 수직으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달려가면 이 수직으로 내린 비가 나한테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기울여야 됩니다. 자, 수직에서 이렇게 기울이는 이 각도를 광행차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전과 별빛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에서 사람이 빨리 걸을수록 우산이 앞으로 많이 기울여야 한다. 맞죠? 광행차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빛의 굴절인가? 아닙니다. 상대 속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인 속도. 자, 나에서 세타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면 줄어든다. 자, 세타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면 상관없죠? 지구로부터의 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지구의 공전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공전 속도와. 자, 나에서 세타를 측정하면 지구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전제는 광속을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 맞네요. 자, 문제 6번. 자, 지구의 운동을 북극 위에서 나타낸 그림이다. 북극 위에서 나타낸 이처럼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다. 자, 지구는 공전하면서 자전도 하고 있죠. 자, 이거 북극이니까 여기가 북극이죠. 북극. 자, 한편 행성 사이의 우주 공간에 유성체라고 하는 작은 입자와 소행성 등의 부스러기가 있어 이들이 지구의 대기권에 오면 유성이라고 한다. 이때 유성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을 위 그림에서 모두 골라 보시오. 자, 그래요.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고 대기가 이렇게 있겠죠. 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행성 사이 우주 공간. 자, 행성 사이 우주 공간에 여기 뭐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유성이 보이겠죠. 유성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여기가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나겠죠. 부딪히면 대부분은 여기서 빛이 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C나 D 지역은 관측하기가 힘들겠죠. 얘는 부딪히는 쪽과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와 B는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에 가장 많이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은
A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빛이 오면 얘가 이렇게 자전에 의해서 빛이 오면 얘가 빛이 이렇게 방출되더라도 이렇게 오겠죠. 한 군데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A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김포공항에 이륙한 비행기가 10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착륙할 수 있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온실효과 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린 가는 달의 사진이고 나는 수성의 사진이다. 이들 달과 수성의 표면 많은 운석 구덩이와 분지 절벽들이 있다. 다음표를 이용해서 달과 수성의 표면이 지구와 다른 직접적인 이유를 쓰시오. 자, 달과 수성은 대기가 없죠.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어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기가 없습니다. 대기가 없으면 뭐가 없죠? 풍화와 침식이 없어요. 풍화가 없고 침식이 없습니다. 자, 풍화와 침식이 없으면 운석 구덩이가 한 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겠죠. 운석 구덩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절벽들도 마찬가지. 절벽이 한 번 생기면 깎이지 않고 평지가 안 되죠. 절벽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이유는 풍화와 침식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요. 그러면 됐고 다음은 뭐가 있나요? 생물. 자, 확산, 삼투, 능동수선이란 정의를 쓰시오. 정의는 이거 찾아서 써보세요. 정의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대화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확산이 뭐고 삼투가 뭐고 능동수송이 뭐냐, 이걸 정의를 찾아보시고,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삼투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하나 전제가 더 필요해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이 반투과성 막은 용질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용매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삼투압 파이라고 하죠. 파이는 CRT입니다. 농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죠. 여기서는 압력입니다. 자, 능동수송은 세포막에서 세포막 같은 곳에서 자, 물질이 이동할 때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콩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오줌 이제 원료라고 하죠. 걸러진 원료에서의 포도당 농도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이 포도당을 우리는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재흡수를 해야 돼요. 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질을 이동하려면 우리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려면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생명체에 쓰는 에너지는 ATP라고 하죠. ATP를 사용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의 용질을 농도가 높은 쪽에서의 이동시키는 현상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써서 수송한다. 세포막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막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백질. 자,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종류가 통로일 수도 있고 수용체일 수도 있고 세포 간 신호 관련된 효소 분자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책을 자세히 찾아보시고, 자,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니는 것을 유동 모자이크 구조, 유동 모자이크 설이라고 합니다. 얘네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다닌다. 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서술을 하기 바랍니다. 자,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막에 있는 분자들은 그들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세포의 특정한 방법으로 위치하고 방향을 잡고 있다. 친수성. 자, 인지질 이중층의 세포막의 바깥쪽. 자, 이렇게 그리면
요게 요 동그라미 부분이 인지질의 머리 부분인데 얘가 친수성이에요. 물과 친해요. 세포의 밖도 물이고 세포의 안쪽도 물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바깥쪽과 안쪽, 자, 이 막의 밖과 안쪽은 모두 물이니까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그래요. 세포막의 안쪽, 바깥쪽. 소수성. 소수성은 요 중간이라고 해야죠. 요 부분, 중앙 부분이 소수성이에요. 자, 탄화수소로 돼 있어서 물과 안 친해요. 얘가 여기 인지질이라고 하면 인지질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고 이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소수성이 안쪽에 존재하죠. 리보솜은 세포막의 안쪽에 있죠. 리보솜은 세포 소기관이죠. 세포막의 안쪽에, 여기서 말하는 안쪽이 뭔지 모르겠어요. 세포 안쪽에 있다고 해야죠. 세포의 안쪽에 있다고 하죠. 세포의 안쪽에 있어요. 얘는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기관이죠. 세포막을 관통하는 운송 단백질, 여기 통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통로 단백질은, 자, 얘는 뭐냐면 바깥쪽은 여기 소수성 부분에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성을 나타내고, 안쪽은 얘가 물과 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해서 친수성도 있어야 돼요. 모두 나타냅니다. 모두 나타낸다. 자, 세포막의 기능을 5가지만 조사해요. 책을 내용을 보시고 5가지, 뭐 선택적 투과성 막에 뭐 신호를 받고 수용체를 받고 물질 투과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용액 X 안에 세포와 용액 Y를 20분 동안 있었던 같은 세포를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X 용액에 대한 Y 용액의 농도는 어떤가? 용액 X에 있었고 Y에 있었어요. 자, 얘는 보니까 세포벽이니까 식물세포네요. 식물세포입니다. 자, 식물세포인데 얘는 빵빵하게 바깥을 누르고 있죠. 용액 X는 얘는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낮으면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죠. Y는 여기에 세포벽에 세포막이 분리되어 있어요. 얘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원형질이 분리된 이유는 물이 빠져나가서야 돼요. 물이 왜 빠져나갔냐? 용액 Y는 고장액, 농도가 높은 용액이었어요. 두 세포의 물의 이동은 용액 X에서는 세포 내부로 이동했고 용액 Y는 밖으로 이동했죠. 자, 저장액과 고장액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다 끝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 제출하기 바랍니다.